미국 뉴저지주 서머빌. 이곳은 작지만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지역으로 선정될 만큼 좋은 생활 환경을 갖춘 곳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 중심부에 서머싯 의료센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에는 많은 수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삼총사라고 불릴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3명의 간호사가 있었어요. 먼저 에이미. 그녀는 이곳 서머싯 의료센터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2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었어요. 에이미는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고 이 의료센터가 있는 뉴저지로 출근하곤 했는데요.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일자리에 감사하며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게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환자들의 보호자가 된 듯한 기분이 좋았고 환자들이 나아지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간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도나는 굉장히 열정적인 간호사였습니다. 일이 잘 맞았나 봐요. 근무할 때 선배들이 야, 너 커피 마시지 마 라고 할 만큼 약간 들떠있는 기분으로 굉장히 활력 넘치게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에이미와 굉장히 손발이 잘 맞는 파트너였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사람, 찰스 컬런. 셋 중에 유일한 남자 간호사였는데요. 에이미, 도나, 찰스. 이 셋은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일했어요. 가까워질 수밖에 없겠죠. 손발이 잘 맞는 삼총사였다고 합니다. 찰스는 늘 에이미와 주변 동료들을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고 해요. 찰스는 서머셋 의료센터의 광고지에 실린 적도 있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이 병원 하면 찰스를 떠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의료진이 서로 의지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서머싯 의료센터. 정말 광고지에 실린 모습 그대로인지 이곳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진짜 내밀한 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환자를 꼭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플로리언 골이라는 환자입니다. 그가 처음에 이 병원에 온 건 2003년 3월 어느 새벽 숨쉬기가 어려워서 응급실로 찾아온 거였는데요. 진찰을 받은 후에 삽관을 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조치를 받고 나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친여동생이 오빠의 곁을 밤새 지켰어요. 다행히 그의 상태가 조금 나아지고 안정되는 듯 했습니다. 간호사 에이미도 그를 기억해요. 이 플로리언이라는 환자는 상태가 나아져서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의 곁에서 밤을 샌 여동생은 오빠의 상태가 나아진 걸 확인하고 의료진에게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럼 오빠 나 이만 집에 갈게 하고 좀 쉬러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여동생이 떠나고 나서 플로리언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합니다. 여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간호사들도 놀라요. 아니 분명히 호전되고 있었고 회복 단계였는데 대체 왜? 한편 서머싯 의료센터의 의료진 중 한 명이 뉴저지 뉴워크 독극물 관리센터에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녀는 한 환자에게 발생한 디곡신이라는 약물 중독 증상에 대해 문의를 하는데요. 디곡신은 심장마비 처치에 쓰이는 약물인데 수축을 강화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걸 투여하게 되면 심장을 강하게 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축이 강해질수록 심장박동은 느려지고 그러다 결국에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물을 잘 조절해서 써야 되겠죠. 그런데 서머싯 의료센터에서 한 환자에게 약 이틀 동안 디곡신을 투여하지 않았는데도 이 수축 정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진이 이 독극물 전문센터에 전화를 해왔고 이 한 건만 해도 이상한데 이런 일이 몇 건 더 있었대요. 이 독극물 전문가는 그러면 혹시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검사 오류를 의심했었는데 그건 또 아니었어요. 전문가는 의료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판단을 내리셔야겠어요. 이건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일부러 디곡신을 계속 주사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전문가는 누가 정말 일부러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라면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가 누군가 또 죽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조언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이 독극물센터 전문가는 이 일이 내내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에 이틀 후에 서머싯 의료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어보는데 전화를 받은 병원 담당자의 태도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그 일이 발생한 이후로 병원 원무과에서 병원 변호사까지 불러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전문가가 분명히 경찰 신고감이라고 조언을 했었죠. 그 말인즉슨 시간을 지체하면 안 돼요. 만약 누군가의 범행이라면 빨리 잡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병원에 물어보니까 그들 내부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하고 끊어버려요. 자, 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병원 안에서 분명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숨기고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문제를 들춰내서 밝혀내야 돼요. 그런데 경찰이 그냥 일반적인 살인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면 보통 부검을 한다거나 사인을 밝힌다거나 할 때 의료진이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의료진 중에서 잘못한 사람이 없나 이걸 조사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밝혀내기가 어렵겠죠. 이제부터 의료진 안에 어떤 악마가 숨어 있는지 찾아내야 될 텐데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범인을 잡아내는지, 잡히고 나서 범인이 뭐라고 충격적인 말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 후인 2003년 10월, 드디어 수사팀에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이미 반년 넘게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사이 또 아무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형사들이 병원에다 자료를 요청해 놓고 기다리는데 뭔가 그래도 복잡한 게 가득 적힌 막 서류 뭉치가 이만큼 올 줄 알았더만 그냥 몇 장 가볍게 딸랑 와요. 의료진이 기록한 그런 데이터도 아니고 그냥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마디로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수사를 하고 자시고 할 만한 정보랄 게 아예 없었어요. 숨진 플로리언이라는 환자의 담당 간호사 중 하나인 찰스 컬런과 대화를 해봤는데 경찰의 수사를 의뢰할 만큼 눈에 띄게 수상한 점은 없었다. 이런 문장도 있었어요. 경찰이 딸랑 이 몇 문장 적힌 걸로 이 병원의 내밀한 비밀을 어떻게 캐내며 그 복잡한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파고들 수가 있을까요? 경찰이 이 문서에서 얻어낸 정보라고는 찰스 컬런이라는 간호사가 이 환자 담당이었구나. 이게 끝이에요.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팀은 찰스 컬런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이 찰스라는 간호사는 2번 체포된 기록이 있었어요. 80년대에 음주운전을 했던 기록과 불법 침입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기록이 있던 지역 경찰에 전화해서 추가적인 배경 정보를 요청해 보는데요. 여기서 작지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정보를 요청받은 쪽에서 서류를 이 형사들한테 보내주려고 이 찰스 컬런이라는 사람 관련 자료를 서랍에서 딱 꺼냈는데 그 보고서 맨 앞장에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불과 몇 달 전에 펜실베니아 경찰도 이 찰스 컬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요청했었다라는 내용이 메모가 돼 있었습니다. 펜실베니아 경찰은 또 왜 이 찰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걸까요? 수사팀은 포스트잇 내용을 보고 펜실베니아 경찰에 전화를 한번 해봅니다. 그쪽에서는 무슨 일로 또 찰스에 대해서 수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인트 루크스라는 병원에서 의약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찰스 컬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병원에다가 수사자료 요청했더니 그냥 종이에 몇 문장 딸랑 적혀서 왔고 거기에 있는 유일한 이름이 찰스 컬런이라서 배경조사를 한번 해본 건데 이 쪽지, 이 포스트잇이 뭔가 수사의 방향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수사팀은 나중에 이 사건을 회고해 봤을 때 그때 그 포스트잇이 서류 앞장에 붙어있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어쩌면 그냥 묻혀버렸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사건의 중심으로 찰스가 떠오르면서 형사들은 그의 가족들을 면담을 해보는데요. 찰스는 87년 6월에 마운틴사이드 간호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동시에 아이들을 사랑하는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일터에서의 그는 다정한 동료이기도 했는데요. 하루는 간호사 에이미가 근무를 하다가 자기 맥박을 자기가 재보고 깜짝 놀래요. 거의 180까지 치솟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찰스가 얼른 에이미를 일으켜 의자에 앉히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사실 에이미에게는 동료들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었어요. 그녀는 찰스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심근병증을 진단받았다고.
그렇지만 에이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남편도 없이 생계를 책임지면서 딸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프다는 게 밝혀지면 일자리를 잃을 거고, 그러면 생계 유지를 못할 거고, 또 그에 따라 의료보험도 잃게 될 테니까. 에이미는 그동안 이걸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이를 악물고 일해온 거였어요. 찰스는 자기도 가족이 있잖아요. 에이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듯 했어요. 잠깐 있어봐 라고 하더니 뭔가를 갖고 돌아와서는 에이미 앞에서 그 손바닥을 펴 보입니다. 카디젬이라는 약물이었어요. 에이미는 지금 막 정신이 혼미하고 아픈 상태죠. 찰스가 기록도 남기지 않고 이 약을 어디서 구해온 건지 이런 건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일단 약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찰스는 그녀의 환자를 대신 돌봐주고 서류도 대신 작성해줬어요. 물론 그녀의 비밀도 지켜줬습니다. 찰스는 그런 식으로 항상 에이미 곁에서 그녀를 도와주는 든든한 동료였어요. 에이미는 그가 설마 환자들에게 몹쓸 짓을 할 거라고는,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는 아예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사 9일차, 찰스가 지금 근무하는 서머싯 의료센터,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그 펜실베니아의 세인트 루크스 병원 이외에 다른 몇몇 병원에서도 그가 근무했던 사실을 알게 된 담당 형사들은 그의 이력을 쭉 따라가 보면서 또 문제가 생겼던 곳은 없는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찰스의 이력서를 입수해가지고 그가 일했던 시설들을 역추적해가면서 그 타임라인을 만들었다고 해요. 정리를 해보니까 그는 병원 총 9곳, 요양원 1곳에서 일을 해왔어요. 왜 사람을 해치는 인간들 어린 시절 얘기 들어보면 동물 학대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소름 끼치게도 찰스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런 동물도 아니고 가족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독살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그리고 결과론적인 얘기로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매일 얼굴 보면서 같이 일하고 자신의 내밀한 비밀도 공유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에이미 같은 가까운 동료들은 찰스의 이런 모습을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찰스가 1991년 5월부터 1994년 9월까지 약 3년 넘게 있었던 워런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거기서 변사 처리된 한 환자가 있었거든요. 그녀의 이름은 헬렌, 91세 여성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아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아온 분이었는데요. 이 헬렌은 워런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했다가 회복을 잘해서 곧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퇴원을 하고는 재활을 하기 위해서 다른 센터로 이동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렌의 아들이 엄마한테 면회를 와서 병실에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한 남자 간호사가 오더니 아들한테 병실을 잠깐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 남자 간호사, 찰스였겠죠? 헬렌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남자 간호사가 자기한테 나가달라고 하면서 엄마의 병상 주변으로 이렇게 커튼을 쫙 치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들은 바깥에서 엄마 헬렌이 아야! 하고 순간적으로 아파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병실로 들어가 보니까 그 남자 간호사가 헐레벌떡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엄마한테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하고 묻는데 헬렌의 말이 저 남자 간호사가 자신을 주사로 찔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어머니 허벅지 앞쪽에 바늘로 찔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헬렌은 워런 병원에서 나와 재활을 위해서 가기로 했던 그 다른 센터로 구급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들은 엄마 헬렌의 슬리퍼를 챙기려고 잠깐 집에 들렀는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전화가 오더래요. 어머니 헬렌이 이동해서 간 그 재활센터였는데요. 그곳에 도착한 지 5분도 안 돼서 헬렌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헬렌의 아들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자식이다. 그 남자 간호사가 독극물을 주사한 거다. 아들은 그날 밤 바로 검찰에 가서 어머니는 살해당한 거라고 신고를 합니다. 검찰에서는 독극물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왜인지 디곡신, 이 약물 딱 하나만 빼고 검사가 진행됐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냥 수사가 종결되고 맙니다. 그 외에는 딱히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찰스는 또 자유롭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환자들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는 짓을 계속 할 수 있었어요. 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힘들고 숭고한 직업인데 반해서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죠.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사람이 늘 교체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기간제 근무도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의료기관은 이 찰스에게 딱 맞는 일자리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요. 이제 수사 17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찰스는 병원에서 멀쩡히 평소처럼 근무 중이었어요. 경찰들은 다른 것보다도 그를 빨리 체포해서 일단 환자들로부터 떼어놔야 했습니다. 지금 있는 거라고는 환자 가족들의 의심 그리고 심증뿐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런 것 같다. 내가 보기엔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추측, 풍문만으로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찰스의 체포를 위해 수사팀은 계속해서 부지런히 정보를 모으는데요. 경찰은 환자 플로리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던 서머싯 의료센터의 리스크 매니저 메리 런드라는 여자를 찾아갑니다. 전에 왜 자료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만 딸랑 몇 문장 적힌 되게 성의 없는 서류만 줬었잖아요. 이번에는 가서 문서가 더 있는지 물어봅니다. 사실 규모가 꽤 큰 의료센터인데 자료가 그것밖에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리스크 매니저 메리 런드는 저희가 가진 건 다 드린 겁니다 라고만 대답해요. 91세 헬렌이 갑자기 죽었던 워런 병원에서도 이 헬렌 관련 서류가 세절 처리돼서 그러니까 잘게 잘라서 다 파기가 됐다고 합니다. 수사에 도대체가 진척이 없어요. 경찰은 사건의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병원 안에서 찾으려니까 꽁꽁 감추기만 하고 뭐가 안 나오죠? 외부의 도움이 간절한 시점이었습니다. 수사 21차. 이날 경찰들은 수사 초점을 더 명확히 잡아주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수사팀이 독극물 관리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디곡신이라는 약물에 관해 묻게 되는데요. 전화를 받은 전문가가 서머싯 의료센터 관련 일 때문인가요? 하고 되묻는 거예요. 아니 뭐 병원에서 내부 조사를 한다는 얘기만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야, 뭐 수사가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뭐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수사팀에서 딱 전화가 온 거죠. 수사팀이 당장 이 독극물 센터로 전문가를 만나러 가요. 갔더니 전문가가 수사팀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왜 이제야 오셨어요? 몇 달이나 늦었잖아요. 병원에서 계속 자기네 명성, 평판, 소문 이런 게 걱정이 돼서 하지 않고 미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사건이 커지고 커져서 수사팀이 나선 거였죠. 전문가가 수사팀에게 말해주길 그때 이후로 또 한 번 그 서머싯 의료센터에서 전화가 왔대요. 근데 이번엔 리스크 매니저가 전화를 걸어와서 묻더래요. 전에 저희 병원에서 전화했던 그 의료진이랑 혹시 무슨 얘기 했었냐고. 자, 그때 무슨 약물에 대해서 의료진이 물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디곡신. 근데 이 디곡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 그 서머싯 의료센터에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어요? 찰스죠. 이 찰스와 함께 삼총사였던 에이미와 도나는 일을 하다가 뭐 약물 관련해서 뭔가 확실치 않은 게 있으면 꼭 찰스한테 가서 물어보곤 했대요. 찰스는 그녀들이 처음 보는 약물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동료들은 의심을 하기는커녕 와 정말 대단하다, 진짜 열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간호사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는 후에 같이 일했던 간호사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기 멋대로 약물 빼돌려다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찔러댔던 거죠. 자, 경찰은 수사에 박차를 가합니다. 지금 이 서머싯 의료센터나 워런 병원이나 하는 꼬라지들을 보니까 찰스가 전에 일했었던 다른 병원들도 아마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텐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숨기고 덮었을 것 같아요. 수사팀은 병원들이 은폐한 것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세인트 루크스 병원의 사망률 조사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이 보고서에 대한 조언을 해준 한 간호사가 있었어요. 팻 매덜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91세 헬렌이 죽은 병원 세인트 루크스 병원에서 찰스랑 같이 일했던 간호사인데요. 그녀는 찰스가 하는 짓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서머싯 의료센터에 있는 에이미나 도나 같은 경우에는 찰스랑 너무 친했고 찰스를 또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이 간호사 매덜리는 그가 어딘지 모르게 좀 특이하고 별났다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매덜린이 뭔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채고 그동안에 병원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쭉 되짚어보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2번 정도 꼴로 상태가 아주 안정적이었던 환자들이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상황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매들리는 그 기간에 사망한 모든 사람의 이름과 그들이 사망한 날짜와 시간 이런 걸 다 적어서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사망한 환자가 총 67명이었어요. 4명의 간호사가 환자들을 담당했다면 한 간호사가 근무할 때마다 4분의 1씩 하면 17명 정도의 이런 케이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결과가 어땠냐면 찰스가 근무할 때 나온 사망자가 무려 40명이었어요. 17명을 기준으로 조금 많고 적고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건 평균으로 잡은 수치보다 2배,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수죠.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매들리는 자기가 맡았던 환자 하나가 떠올랐어요. 중환자실에 처음 들어왔을 땐 신체 반응이 전혀 없는 환자였는데 조금씩 회복하더니 그녀가 돌본 지 며칠이 지났을 때는 조금씩 말을 할 수 있었고 얼마 후에는 노래도 할 수 있을 만큼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찰스가 근무하던 날 발작을 일으켜서 세상을 떠났어요. 매들리는 상관에게 가서 찰스가 사람을 죽이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은 단칼에 아니다. 절대 아닌 게 확실하다. 이미 조사를 마쳤다. 아니라고 판명 났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매들리는 자기가 당장 입증을 해내진 못하지만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찰스가 환자들을 죽이고 있는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환자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병원을 며칠이나 설득한 끝에 사건은 경찰에 넘겨지긴 했지만 수사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수사가 종결됐고 찰리의 결백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병원은 그저 처벌을 피하고 돈을 잃기가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찰스한테 좋은 추천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게 이 엄청난 일의 후폭풍을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던 겁니다. 수사팀은 이번엔 찰스가 현재 근무하는 서머싯 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의약품을 꺼내 쓴 기록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의료진이 의약품을 꺼내 쓰면 기록이 남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애초에 병원에서는 이 기록이 30일 이후에 자동으로 사라진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제조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문의를 해봤더니 담당자가 말하길 무슨 말이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다시 다 불러올 수 있다. 병원 관리자가 수사팀을 농락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그 리스크 매니저 메리 런드가 한 소리였어요. 수사팀은 그 기계 다 몰수에다가 FBI에 분석 맡기기 전에 가진 자료, 정보 다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30일 후에 다 사라진다던 그 기록들을 내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행히 이것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이럴 거면 좀 빨리 내놓지. 찰스가 그동안 더 많은 사람들을 해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찰스의 잘못을 잡아내서 고소까지 하려면 갈 길이 너무 멀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앞서 말했듯 우선 그를 환자한테서 떼어놓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때 얼만큼의 독극물을 썼고 그게 이 환자가 죽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막 지금 이런 거 밝히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경찰은 이 찰스한테 딴지 걸 만한 게 없나 이잡듯이 뒤집니다. 그랬더니 찰스의 입사 지원서와 실제 정보가 불일치하는 게 하나 발견이 됐어요. 수사팀은 이를 구실로 서머싯 의료센터가 찰스를 해고하게 만들었고 그날 찰스는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건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자, 이제 일단 급한 불은 껐어요. 이 시간부로 찰스는 당분간 환자를 죽이지 못할 겁니다. 이제 그가 이직해서 다른 데 취직하기 전에 빨리 이 죄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찰스의 해고 소식을 듣고 에이미를 비롯한 찰스의 동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찰스를 완전히 믿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대체 찰스를 왜 해고한 거야? 저렇게 좋은 간호사를 왜 내보내는 거지? 찰스 같은 사람도 해고당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에이미는 이후에 찰스랑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막 더 열받았었다고 해요. 찰스가 이제 너무 우울해 보이니까 내가 추천서 써주겠다고 막 다 괜찮을 거라고 위로도 했다고 합니다. 대체 에이미는 찰스의 정체를 알면 얼마나 깜짝 놀라게 될까요? 수사 27일차. 수사팀은 이번엔 서머싯 의료센터에서 찰스와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수상한 점이 없었는지 한번 쫙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 병원의 리스크 매니저, 아까부터 계속 그 수사에 회방을 놓는 그 메리 런드라는 자가 계속 동석을 합니다. 병원 상급자가 떡하니 경찰 조사에 같이 들어와서 앉아 있어서인지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그 어느 누구도 이상했던 점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이미가 이 면담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찰스와 가까웠고 그 누구보다 찰스를 믿고 있죠. 그래서 면담 내내
아이, 이런 거 다 말도 안 된다고. 이거 다 헛소리라고. 찰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들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메리런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이미가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제일 믿을만 하군. 마음이 놓였겠죠? 메리런드는 긴장을 늦추고 무슨 일이 있어서인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수사팀이 에이미한테 정보를 하나 쓱 흘리는데요. 책상에다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놓고 에이미 앞으로 쫙 내밀었어요. 찰리가 의약품을 꺼내 쓴 기록이었습니다. 에이미는 이렇게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표정이 굳어요. 세상에, 말도 안 돼. 그때 에이미는 처음으로 경찰의 주장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메리런드가 이 방 밖으로 나가긴 했지만 바로 문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에이미를 보며 입모양으로 조용히 말했대요. Will you help me?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에이미는 혼란에 빠집니다. 수사 48일차. 에이미와 면담한 지 하루 이틀 후 수사팀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에이미를 만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녀의 집을 방문합니다.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의약품 기록에서 눈에 띄는 게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찰스의 기록에는 유독 많은 취소 건들이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 취소 건들에는 주로 치명적인 약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에이미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어떤 환자의 이름으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약물 이름, 예를 들어 디곡신 이걸 입력하면 서랍이 열려요. 그 안에 이제 약품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약품을 꺼냈으면 그걸 실제로 사용한 기록이 있어야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찰스는 이거 입력해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서랍만 열고 의약품을 꺼낸 다음에 그냥 그 건을 취소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의약품을 빼돌릴 수가 있는 거죠. 에이미는 이렇게 수사를 돕는 게 자기 친구 찰스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어서 굉장히 내내 힘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수사를 하다가 언제 들킬지 모르니까 그렇게 들켜서 생계도 책임 못 지고 의료보험도 잃고 그럼 우리 딸들은 어떡하나 이런 걱정에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호사로서의 책임감으로 옳은 선택을 해요. 마음을 다잡고 이 수사팀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에이미는 계속 찰스랑 친하게 지내야 했어요. 그가 연쇄살인마라는 걸 알면서도 웃으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통화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수사 52일차, 그녀는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환자 기록을 대량 인쇄해서 수사팀한테 갖다 줍니다.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병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기에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경찰은 이렇게 소중하게 모은 자료와 정보들을 서로 교차 대조해봅니다. 이제 그동안 의문스럽게 죽은 환자들의 시신에서 디곡신 성분을 찾으면 됐어요. 비록 몇 달 전이긴 하지만 그나마 가장 최근에 사망한 플로리언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여동생의 동의를 받아서 묻혀있는 시신을 다시 꺼내요. 그리고 몇 달간이나 땅속에 묻혀있던 그의 유해를 부검하기 시작하는데 디곡신이 검출이 됐을까요? 놀랍게도 플로리언의 사인이 병원에서 보고한 자연사가 아니라 타살이라고 보기에 충분한 양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투여했으면 혹은 이 약물이 얼마나 독하면 사망한 지 몇 달째 된 그 땅에 묻혀 있었던 유해까지도 아직 남아 있었을까요? 수사 60일차, 찰스가 에이미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알려줄 소식이 있다고. 무슨 얘기였을까요? 에이미, 나 취업했어. 네, 찰스가 다시 병원에 취직을 한 거예요. 큰일 났죠? 또 무슨 일을 시작할지 모릅니다. 경찰은 에이미에게 도청 장치를 달고 찰리를 만나 대화를 나눠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요. 에이미는 긴장된 마음으로 이 등에다가 도청 장치를 차고 한 식당으로 찰리를 만나러 갑니다. 경찰들은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찰리가 오랜만에 만난 그녀를 이렇게 안아요. 에이미는 심장이 쪼그라듭니다. 등에 도청 장치 있는데. 다행히 찰스는 눈치채지 못했고 그들은 병원 사고 관련 이야기를 나눕니다. 에이미가 물어요. 그 환자 플로리언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찰스는 말 못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에이미가 막 설득을 해요. 찰스,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당신 왜 그런 거예요? 당신 좋은 사람이잖아요. 일단 사실대로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자 찰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굳더니 고개를 탁 돌려버립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마무리되자 수사팀은 찰스를 차에 태워 서로 데려와 드디어 조사를 시작합니다. 2003년 12월 14일 일요일 오후 6시 14분. 조사를 시작할 때 보면 이 찰스는 뭐 꼭 요가할 때처럼 다리를 이렇게 앞바다리처럼 아니면 가부좌처럼 하고 앉아서 발목을 만지면서 형사랑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편안해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극도로 불안해서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찰스의 이상하고 뒤틀린 정신세계가 드디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환자를 죽음으로 그렇게 내몰고 어떤 기분이 들었냐라는 질문에 찰스는 마음이 놓였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계에 의존해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환자들의 눈앞에 닥친 고통을 끝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었대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꼭 그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았다고. 그가 자백한 내용 중에 또 충격적인 거. 병원에서 맞는 수액 있잖아요. 그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그 내용물을 오염시켰대요. 또 뭔가 약물을 집어넣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간호사 동료들은 찰스가 그렇게 해놓은 수액을 환자들한테 놔준 거였어요. 옆방에서 찰스가 형사와 이야기하는 걸 모니터로 보고 있었던 에이미는 이 증언을 들을 때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내 손으로 환자에게 오염된 수액을 놔줘서 목숨을 빼앗았겠구나. 에이미는 지금껏 자기가 함께 해온 찰스가 본인 말대로 차라리 정말로 연민 때문에 살해한 거라고 진심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살해할 환자들을 어떤 식으로 고른 거냐고 경찰이 물으니까 찰스가 대부분 위독한 환자였다라고 대답했었는데요. 하지만 사실상 그가 죽인 많은 환자들은 회복 중이었고 일부는 상태가 굉장히 호전돼서 퇴원을 앞두고 있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말은 쉽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동안 15, 16년의 세월에 걸쳐 총 몇 명의 환자를 죽음으로 몰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찰스는 한 3, 40명 정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 많다 싶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최대 400명 정도를 살해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찰스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는 환자 29명에 대한 살인과 6명 이상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하고 2006년 3월 18건의 연속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나마 그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한 대가로 사형만은 면한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에 찰스가 이 서머싯 의료센터 광고지에 얼굴이 실렸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병원 하면 사람들이 찰스를 떠올리게 됐다고. 지금도 인터넷에 서머싯 의료센터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으로 murder, 살인 아니면 이 찰스의 이름이 뜨곤 합니다. 찰스는 이제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겠지만 찰스의 범행을 눈치채고도 입과 눈을 닫아버린 책임자들은 정작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원은 기가 막히게 지켜냈지만 환자들은 지켜내지 못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살인 간호사를 잡아라 였습니다. 그 남자 좋은 간호사라는 영화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